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 기분 또한 업되시고 좋은 사람들, 좋은 손님들, 또 좋은 미팅이 있어서 결실도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시는 알찬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즉 한 개를 팔면 저가 아파트 11개 반을 살 수 있는 한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고가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저가 아파트 11.5채를 살 정도로 집값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연일 신고가를 찍으면서 역대 처음으로 평당 한 평은 3.3 제곱평방미터입니다. 1억 원 시대에 접어든 반면 한 평에 1억 원, 지방은 집을 반값에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방 도시들은 인구가 유입, 즉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유출, 나가는 사람만 있고 남은 사람들은 노인밖에 없죠. 점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어도 미분양 아파트가 너무 많고 있었던 아파트들은 집값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특단의 양극화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6일 한국의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5분위라는 것은 상위 20%의 이 5분위를 얘기합니다.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 2,66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에 하위 20%인 1분위, 이제 피라미드를 보시면은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 아파트 값은 1억 1,567만 원이었습니다. 5분위와 1분위의 가격 차이를 뜻하는 5분위 배율은 11.47배에 이르는 겁니다. 2008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로 최대치라고 합니다. 집값이 고점을 찍은 2021년에도 5분위의 배율은 9배 수준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집값이 전반적으로 뛰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상급지 아파트의 가격은 높아지고 하급지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양극화는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분위, 즉 맨 위에 29억 5,040만 원, 1분위 4억 9,004만 원이었습니다. 즉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이 가장 높은 데는 29억 5,043만 원이 평균이고 밑에 층은 보통 4억 9,004만 원. 5분위 배율은 6.2배로 강남 아파트 한 채면 저가 아파트 6채를 살 만큼 가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역대급의 공급 절벽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번복 과정에서의 거래량의 증가,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채 선호 현상 등이 서울 상급지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그런 말은 어려우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요즘에 신혼부부들, 젊은 부부들, 또 30, 40대의 가족들이 그래도 비싸도 서울에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군이죠. 교육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편리성, 즉 인프라입니다. 그러니 그걸 깨기가 쉬운 건 아니죠. 뭐 그런데 서울만 욕할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만 욕할 건 아니죠. 미국도 보더라도 뉴욕이나 LA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천정부지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중소도시, 지방도시를 가면 정말 럭셔리하게 아주 대지의 큰 넓은 대지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막하고 적막하죠. 또 그 값에 있어서의 집을 아주 이쁘게 꾸며놓고 멋지게 꾸며놔도 나중에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즐겁게 지내는 거죠. 지방도시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한국만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개 반 이상을 살 수 있다.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저가 아파트를 11개 반을 살 수 있다. 그래도 요즘에 부동산 투자가 안 된다 그러죠.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 요새 대형 베이커리, 그러니까 빵도 팔고 그리고 카페가 이제 주가 되는
빌딩 하나를 다 공장형으로 해서 큰 평수, 안에는 아기자기하게 정원도 만들어 놓고 가든 내에 시냇물도 흐르고 또 1층, 2층, 3층, 4층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이 제과점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이 대형 제과점의 카페 증가 원인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조건 때문에 그러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의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속속문을 열고 있죠. SNS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베이커리 카페의 등장은 단순히 수익을 위한 전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들의 급증 배경에는 가업 승계 공제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업 승계, 즉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내리받음, 승계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세금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기가 좀 쉬워지셨나요? 5일 국세청과 KT, 에스테이트의 최근 보고서 등에 따르면 기업 상속 공제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에 상속을 할 때 증여세를 저율로, 즉 낮은 금액으로 과세,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제과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이 가업 상속 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이 되며 특히 제과업인 베이커리 카페가 이 혜택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갔는데 3대째 이어받고 있는 100년 된 음식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보통. 그리고 아버지 때부터 50년 장사했습니다, 뭐 이런 업종들.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혜택을 왜 줄까요? 그렇죠. 경제를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면 세율은 50%입니다. 자산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50%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산출세액은 50억 원의 절반인 25억 원에서 누진공세 4억 6천만 원을 뺀 20억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업승계 방식으로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4억 원으로 크게 감소를 합니다. 그 이유는 50억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10억 원을 뺀 40억 원에 대한 세율을 10%, 왜 10%냐? 과세, 세금을 매기는 기준의 표준 6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10%를 받고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반 증여보다 세금이 16억 4천만 원이나 줄어드는 셈이죠. 다만 가업승계를 통해서 증여세를 절감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긴 해야 되는데 우선 증여자가 10년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해 왔어야 하고, 즉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받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받게 됐을 때 아버지가 10년 이상 이 사업을 경영해 왔어야 하고 제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증자는, 즉 혜택을 받는 사람은 18세 이상이며 가업의 종사를 계속해 하고 있어야 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는 게 조건입니다. 이와 같은 혜택이 부유한 자산가들에게만 돌아가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특히 베이커리 카페는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커피 전문점 등 비슷한 업종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불공정한 세금 혜택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다. 돈이 어설프게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도 못 받는 거다. 이해되셨죠? 쉽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렇죠.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러한 유식해지는 정보 어디서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방문하다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억소리 나는 빌딩의 전부 카페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사람들이 돈이 많길래 이렇게 카페를 짓는 거야? 라는 생각 한 번쯤은 가지셨을 텐데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를 먹었는데 벌금 5만 원을 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각박해진 건지 아니면 원칙으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건지 물류회사 사무실에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죄로 법정까지 선 화물차 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
김현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가 된 A씨 41살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약식 기소를 했으나 A씨는 먹은 사람이죠.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겁니다. 기분이 나빴던 거죠. 돈 때문이 아니라.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라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초코파이랑 과자를 꺼내 먹었는데 왜 절도인지를 모르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냉장고 관리를 담당하는 물류회사의 관계자는 우리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간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겁니다. 재판부는 엇갈린 주장 속에서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 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라며 피고인이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사무 공간의 끝부분에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어서 이 물류회사의 경비원은 사무 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도 몰랐으며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을 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피고인도 냉장고 속의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하면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겁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서 최근에 법원에 항소장을 또 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직원들이 아유 수고하셨는데 초코파이 하나 드십시오. 아유 이 오렌지 주스하고 같이 드세요. 라고 해서 수고한다고 주는 것과 그렇게 먹어서 뭐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당신도 올라가서 한번 먹어봐. 그래서 사무실에 직원들이 있는데 저 끝에 있는 냉장고에 가서 마음대로 꺼내 먹었다. 절도죄냐.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노릇이죠. 이것이 세상이 정말 각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칙이라는 울타리, 규범이라는 울타리, 바운드리라는 울타리를 왜 두고 있는 거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너네들하고 아유하기가 싫으니까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으로 파견을 시키겠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2만 3천 명이나 몰렸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에서 일하려는 베트남 사람들이 수만 명이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제, 이게 이제 주체의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제, 그 선발 과정에 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일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전날 하노이의 한 학교에서 한국 고용 허가제 대상자 선발 과정으로 열린 한국어 능력 시험에 7,900명이 응시했습니다. 이 외에 베트남 중부 출신 11,700명이 다낭, 남부 출신 3,200명이 남부 호치민에서 각각 같은 시험을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내무부 산하 해외노동센터에 따르면 올해의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한국에 파견되는 약 8,000명을 선발하는 과정에 이처럼 총 22,800명이 몰린 겁니다. 작년 10월 기준 베트남 출신 노동자 65만 명 이상이 40여 개 나라에 가서 일을 하면서 연간 40억 달러, 약 5조 5,700억 원을 베트남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한국 내에서 베트남 노동자의 소득은 월 1,600에서 2,000달러 매달이요. 대략 한화로는 223만 원에서 278만 원 수준으로 받고 있고 2위는 일본 1,200에서 1,500달러를 제치고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즉 베트남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노동자로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나라가 한국이다. 베트남 외교부 보고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당국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제도를 통해서 한국에 취업한 베트남 노동자는 2022년 433명에서 작년에 2,157명으로 아주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자가 여권, 비자, 건강검진 비용과 항공료만 내면
중개 수수료는 없이 비용이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 점에서 현지에서 인기가 커지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 중에서 뭐라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깊이 들어가면 그만큼 베트남에 한국어의 열풍이 부는 거죠. 왜? 이런 부분도 그렇고 K-컬처, K-드라마, K-팝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2 외국어의 필수 코스로 한국어가 이루어질 날이 좀 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매일같이 짚어보고 있습니다. 유식해집시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